극심한 한파로 큰 피해를 입은 텍사스주 주민들이 이번엔 식순환과 고액의 전기료로 이중고에 놓였습니다. 남부 지역을 덮친 한파로 일부 정유시설도 가동을 멈추면서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코로나19 검사 연구실에서 상당수의 결함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국으로 향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항공기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겨울 폭풍으로 극심한 한파 피해를 겪은 텍사스주는 전기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한인 사회를 포함한 상당수의 주민은 여전히 물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10,000가 넘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 2차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의 최악의 겨울 폭풍이 휩쓸고 간 지 일주일째. 대부분 가정에 전력이 복구됐지만 주민들의 식순환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주내 1,200개 이상의 공공 수도 공급이 재개되지 않아 물을 끓여 마시라는 경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여 개 카운티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의 주민 3분의 1에 가까운 900만여 명이 여전히 물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겨울 폭풍 피해는 한인 사회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휴스턴에선 특히 독거노인 가구와 아이가 있는 가정의 피해가 큽니다. 저희 집부터 그리고 저희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번에 아주 한 3, 4일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지역에 집 하우스나 또 사무실 상당히 많은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공급에 상당히 지금 또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고액의 전기료도 식순환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독립적인 전력망을 운영하는 텍사스주에선 고객이 직접 전력업체를 택하는 방식이어서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함께 올랐습니다. 특히 변동요금제를 사용해온 소비자들은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달에만 $17,000에 달하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은 가구도 있습니다. Usually when we have a bad bill, which we were bracing for, our normal month's usage is about $80 for February. We were anticipating $300 or $400, but never in any stretch of the imagination did I think $6,700 would be what they charged me. 주 정부는 일단 전기료 고지서 발송을 중단시키고 미납자에 대해서도 전기 공급 중단을 금지했습니다. This was a total failure by the state's energy management, and they need to be held accountable. And in doing so, certainly not put the cost of this crisis on the backs of Texans. As far as I'm concerned, that bill should be sent to ERCOT.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의 중대 재난 선포를 승인해 연방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텍사스주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쯤 텍사스주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텍사스주 등 남부 지역에 덮친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가솔린 판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1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원유 생산 시설과 정유 시설이 재가동되면 가격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한동안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일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지난 2주 동안 갤런당 14센트 오른 $2 6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는 33개 주에서 가솔린 가격이 두 자릿수 급증해 2019년 10월 이후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주 텍사스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걸프해안과 중서부 지역의 일부 정유 공장이 강제 폐쇄되면서 가솔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 57센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We're talking about tens of millions of gallons of gasoline that weren't being produced every day. It has a very quick impact. Prices may jump up
I would say in the latter half of the week, maybe another 10 or 15 cents a gallon. 유가 분석 기관인 게스버디 연구진은 텍사스주의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유시설이 복구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This is not, unfortunately, like a light switch. These refineries have to take days to get everything back up to temperature before production is back to normal levels. 백신 접종과 함께 전국적으로 비즈니스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개솔린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량이 증가했음에도 석유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한동안 개솔린 가격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연구실에서 결함이 일부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발렌시아에 위치한 코로나19 검사 연구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에서 시행된 검사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함으로 인해 연구실에서 실시된 코로나 검사 150만 개 가운데 250개가 폐기 처분됐으며 이 중 60개만 수정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크 켈리 캘리포니아 보건부 국장은 오차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잘못된 검사가 단 한 개만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실 측은 조사가 실시된 이후 모든 결함이 해결된 상태라며 조만간 미국 병리학회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예산위원회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 소위 표결에서 찬성 19표, 반대 16표로 통과됐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하원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지만 공화당은 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어 상원의 문턱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부양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민주당 일부 상원 의원 등의 이탈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주당 $300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14일 이전까지 경기 부양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미국 내에서 12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위한 세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6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마리화나 재배, 유통 등이 허용되며 허가 없이 1온스까지 유통한 경우 첫 적발이라면 서명 경고 조치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센스 없이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등 일부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해 11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머피 주지사는 21세 미만 연령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세부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발 시점으로부터 3일 안에 발급된 음성 확인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 시간 오는 24일 0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방문객들은 출국 전, 입국 직후, 그리고 격리 해제 직전까지 총 3번에 걸쳐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 확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출국 전 제출해야 하는 음성 확인서의 경우 출발일 항공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전에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PCR 음성검사서는 반드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검사서여야 한다. 테스트한 날이 아니고 검사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72시간입니다. 한국 입국을 위한 PCR 음성 확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며 5세 이하의 영유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성 확인서엔 반드시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확인서 발급 날짜,
발급기관의 서명이나 직인이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진 평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는데 만약 급하게 한국으로 출국해야 할 경우 급행 서비스를 통해 하루 안에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도 PCR 음성 확인 발급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없는 한은 24시간에 나오지만 간혹 가다가 기계를 다시 돌릴 경우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돌리기 때문에 36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자칫 PCR 검사를 너무 일찍 받거나 늦게 받을 경우 음성 확인서 제출 조건에 부합돼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는 만큼 확인서 발급 날짜와 시간 확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대면 수업 재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오늘 교육부 측에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줌 블랙아웃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감소세에 LA 카운티 당국은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허용했지만 LA 교사 노조는 학교 문을 열기 위해선 모든 교사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학습 방식으로 수업을 계속 실행할 경우 자녀들의 학습 능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등교 재개를 더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산타클라리타의 뉴홀 통합교육구는 오늘 모든 초등학교 캠퍼스를 열고 다음 달 3일까지 킹더가든부터 6학년까지 등교 수업을 모두 재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없이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경우 교사가 코로나19 확산의 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지아주 8개 공립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6개 학교에서 교사 13명과 학생 32명이 포함된 9건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 가운데 4건은 교직원이 첫 번째 감염자였으며 1건은 학생, 나머지 4건은 첫 번째 감염자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CDC는 학교에서 주로 대면 회의나 점심시간에 코로나19가 전파될 확률이 높다면서 이는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으며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LA에서 백신 물량 부족으로 중단됐던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겨울 폭풍과 이상 한파 등으로 백신의 수송이 지연되면서 잠정 중단됐던 LA시 백신 접종소 운영이 내일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와 켄터키주 등에서 폭설과 빙판길 등으로 인해 LA로 배송될 예정이었던 6만 회분의 백신 수송이 지연됐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어제 백신을 실은 트럭들이 LA를 향해 출발했다며 오늘 중에 도착해 내일부터 접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백신 접종을 예약한 주민들은 이번 주에 우선적으로 접종 대기 명단에 오를 예정이며 2차 백신 접종 대기자들은 내일까지 예약 일정을 통보받게 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서자 모든 연방기관에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침통한 이정표라고 지적하고 이를 기리기 위한 조치로 닷새 동안 조기가 개항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사망자 추모 행사를 통해 팬데믹 극복을 위해 모든 미국인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오늘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1만 2,4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올 연말에 일상생활이 상당 수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까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로 50만 명이 발생한 기록은 끔찍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지속적인 공중보건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 머물고 있다며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일상 복귀 시점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전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며 대북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군축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며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remains focused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ill work closely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Pyongyang's illici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앞서 지난 12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여가 부족하다고 해서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은 매우 높은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함으로써 대북 대응이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3월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한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고 이는 동북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s working in lockstep with his counterparts in South Korea to make sure that that readiness is preserved and training is conducted and that the alliance is as strong as ever. 3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미국 정부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쿠팡이 노동자들에게도 주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지난해 10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28살 장덕준 씨. 그는 자기가 일하던 곳을 세기말 7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완전 소모품 같다. 노예다 노예. 걔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끊임없이 속도를 밀어붙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일일이 보고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그 노동자가 지켜야 될 거예요. 노동 강도가 워낙 높다 보니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쿠팡에서 2년 이상 일한 직원은 18%에 불과했고 70% 가까이가 1년 미만 노동자입니다. 쿠팡은 직원들에게 1,000억 원어치 주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1년 일하면 절반을 주고 2년을 채우면 나머지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을 막기 위한 미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사망자는 5명. 그러나 장덕준 씨 말고 나머지 4명에 대해 쿠팡은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사의를 표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태가 일단락됐다고는 했지만 이미 한 번 마음을 정리한 민정수석을 계속 체류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나흘간 숙고의 시간을 가진 신현수 민정수석은 오전 오후 청와대 회의에 모두 참석하며 공식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사의를 철회할지 고수할지에 대한 자신의 진퇴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을 전해들은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 또 반려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신수석의 사의를 수차례 반려해왔던 만큼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수석이 휴가 기간 중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양상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동력을 잃었다는 문자까지 지인들에게 보내고 이제 와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수석이 물러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론 안 된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고육책이 아니냐는 해석이 청와대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는 청와대의 설명도 결국 문 대통령이 시간을 두고 신수석의 거취를 고민할 거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어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4명이 참가해 뜨거운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특히 나경원, 오세훈 두 유력 후보 간의 신경전이 날카로웠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1대1 마스토론만 펼쳤던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4명이 처음으로 함께 토론을 벌였습니다. 차분했던 초반 분위기는 주도권 토론에서 뜨거워졌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지목해 2011년 서울시장 사퇴를 거론하며 출마 명분이 있냐고 공격했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을 시장직과 걸어서 사퇴하셨습니다.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그 시장직을 다시 구한다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겠느냐. 오 후보는 자리를 건 것은 죄송하지만 가치를 놓고 싸운 건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2019년 나 후보의 원내대표 시절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내가 얻어낸 게 없는 거에 대해서 국민께 또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께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지난 1대1 토론에서 나 후보에게 속사포 공격을 쏟아냈던 조은희 후보는 공세를 이어갔고 오신환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예산이나 숫자는 밑에 있는 실무자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권위적인 거 아니신가 제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말씀하신 경선 없이 정치적으로 결단하자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한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쪽으로 가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 모두 야권 단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중도층 공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네 후보들의 마지막 1대1 토론을 펼치고 이후 합동 토론을 거쳐 다음 달 4일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학교 폭력 미투 파문이 연예계로 번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비난하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거짓 폭로로 혹시나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기진 않을지 우려도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걸그룹 아이들의 멤버 수진. 지난 20일 수진이 중학교 시절 자신의 동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진이 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뺨을 때리고 친구와도 서로 뺨을 때리게 했다는 겁니다. 수진이 같은 중학교였던 배우 서신혜에게 폭언을 했다는 또 다른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소속사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진 역시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담배를 몇 번 피운 적은 있지만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배우 서신혜 씨가 자신의 SNS에 영어로 변명할 필요 없다는 글을 올리고 뒤이어 내 이름을 입에서 치우라는 가사가 있는 팝송을 올리면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 밖에 배우 김동희가 중학교 때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 배우 박혜수가 중학교에서 이른바 일진이었고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았다. 배우 김소혜는 중학교 시절 친구를 무릎 꿇려서 때렸다 등 연예인에 대한 학폭 폭로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폭로는 모두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고 들었다고 쓴 글이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폭로들 가운데 거짓 주장이 있을 경우 지목당한 측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쪽의 주장만 듣고 과도하게 여론 재판으로 흘러가 버리면 지목을 당한 측에 피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가 계속될 경우 진짜 피해자가 오히려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용기 에어포스1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BBC 방송의 트럼프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원하면 2시간 만에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이 거절했다고 말한 건데요. 이 제안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직후 나왔다고 합니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북한까지 태워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답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단한 그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납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을 수사해온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에 8년치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대법원이 납세 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식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28일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자신의 당 장악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는데요. 지난달 20일 퇴임한 이후 공개석상에서 하는 첫 연설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2024년 대선 때 사실상 공화당의 후보라고 언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해상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해안 경비 당국이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북태평양 해상의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3시간에 걸쳐 훈련했는데요. 이번 훈련은 최근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해경법이 시행되고 중국과 일본의 해상 신경전이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이 있는 바그다드 그린존에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그린존은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외교 공간과 이라크 정부 청사가 있는 고도 경비 구역인데요. 이라크군은 현지 시각 22일 성명을 통해 그린존에 로켓 3발이 떨어졌고 이 중 한 발은 미국 대사관 건물 인근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 외에 사상자는 없다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나 개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걸작 절규에 적힌 한 문장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1893년 완성된 절규의 캔버스 왼쪽 상단 구석에는 미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려질 수 있는 이라는 작고 잘 보이지 않는 문장이 연필로 쓰여 있는데요. 이 글을 두고 공공기물 파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부터 뭉크 자신이 쓴 것이라는 의견까지 여러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이 22일 뭉크의 일기장과 편지의 글씨와 비교했다며 이 글은 의심할 여지 없이 뭉크 자신이 쓴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미술관 측은 이 글이 뭉크가 해당 작품을 처음 전시한 1895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캘리포니아 거버너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LA 카운티도 그렇고 모든 주가 지금 이빅션을 못하게 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길게 잡아지면서 랜로드들이 지금 카운티를 수하고 캘리포니아를 수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수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거를 리비짓 하니까 공평하게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찾으자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레지슬레이션이 AB 3088을 셋업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빅션의 모라토리움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3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내가 declaration 돈 못 낸다만 넣었으면 이빅션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돈을 안 내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 2020부터 1월 31일 2021년까지 그 사이에만 지금 얘기해가지고 이빅션을 할 수 있게 되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이 AB3088이 얘기하는 거는 9월 달서부터 1월 31일 날까지 25%를 안 냈고 declaration, 내가 돈을 25%밖에 못 냅니다 하는 걸 사인을 안 할 경우에는 파일링을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빅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넌트 입장에서는 25%라도 내고 내가 돈을 못 냅니다 하는 declaration 종이를 받아왔고 랜로드한테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AB3088에서는 랜로드도 도와주는 의미로 테넌트도 도와주는 방법은 이거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15일 날로 expand를 했습니다. 3day가 이제는 15day 노티스입니다. 내가 먼데이에 이 노티스를 받았다. 랜로드가 빨리 돈 25% 다 놔라. 아니면은 내가 이빅션 시작하겠다 하는 거가 전에는 3일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15day입니다. 할리데이는 포함 안 하고 위켄드도 포함을 안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길어진 상태로 테넌트가 넉넉히 돈을 찾아왔고 페이를 하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15day로 바꿨습니다. 마무리를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테넌트는 9월 달서부터 지금 1월 31일 날까지는 25%라도 페이를 하고 2월 달서부터는 지금 익스텐션이 없는 기간에는 꼭 풀 페이먼트로 하든지 랜로드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디스커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랜로드 입장에서는 이빅션을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로 AB3088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방향은 페이먼트를 내고 앞서 가야 됩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미국 유명 언론인 뉴욕타임스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별한 일면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50만 희생자로 채운 신문 일면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1일 발행된 뉴욕타임스 일면입니다. 톱뉴스 없이 지면의 반 이상을 작은 점들로 채웠는데요. 지면을 채운 점들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짙어집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서자 50만 명에 가까운 지난 1년간의 코로나19 사망자를 50만 개의 점으로 묘사한 거라는데요. 미국이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51만 명, 확진자는 2,8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기록했던 지난해 5월 24일, 당시 일면을 사망자의 1%에 해당하는 1,000명의 이름과 짤막한 부고로 가득 채운 바 있습니다. 축구로 살고 축구로 죽는 나라, 브라질의 축구 사랑은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망자 세계 2위, 무모한 축구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인파에 가로막혀 버스가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곳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니아 경기장 앞이라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1일 브라질 프로축구 플라멩고와 안테르나시오나우의 챔피언십 경기가 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리의 두기는 물론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기도 힘든데요. 일부 팬은 흥분한 끝에 경찰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브라질의 축구 팬들은 잠시 코로나19로 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브라질의 코로나19 현재 상황 간단치 않다고 합니다. 현재 브라질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신규 확진자도 5만 명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사망자는 25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축구 열기 잠시 식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보신 듯 브라질은 코로나19에도 축구 열기로 뜨겁지만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위험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해마다 벼락 맞는 소 3,000마리. 이 장면은 7년 전 브라질 리우의 명물인 거대 예수상에 벼락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당시 벼락이 내리치는 바람에 예수상은 손가락 2개와 머리 부분이 손상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브라질 전국에서 관찰되는 벼락 횟수는 연간 8천만 번으로
세계에서 벼락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나라라는데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애꿎은 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의 농가에서 3,000마리에 가까운 소가 벼락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데요. 소들은 본능적으로 벼락이 떨어지면 나무나 울타리 근처에 모이는데 이 때문에 한 번의 벼락으로 여러 마리가 죽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전 세계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폭탄 가방, 아니 고양이 가방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가방 속에서 고양이 가족이 우메용 하고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가방 속에서 고양이들이 발견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가방은 무서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18일 오하이오주의 한 교회 앞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이 신고로 오하이오주 폭탄 처리반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폭탄 처리반이 가방의 문을 여는 순간 어미 고양이와 갓 태어난 새끼 6마리가 일제히 윙이라고 인사를 건넸다는데요. 이들 고양이 가족은 건강 상태도 양호해서 조만간 위탁가정으로 입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의 재산을 탐내려다가 오히려 용감한 시민들에게 딱 걸려서 종종 체면을 구기는 강도들이 있는데요. 5번째 키워드입니다. 헤드록에 걸린 길거리 강도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려다 오히려 행인에게 더 두들겨 맞습니다. 자, 이 강도는 아이가 던진 장난감에 맞고 당황해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호주에선 프로레슬링 기술인 헤드록의 충격에 주랭랑치기 바쁜 강도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가방을 빼서 도주하던 강도가 할머니의 헤드록에 걸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요. 할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당시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가끔 집안 어딘가에 빼놓은 반지를 못 찾아서 속을 태우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48년 만에 돌아온 결혼 반지입니다. 무슨 특별한 날일까요? 온 가족이 모였고 할머니가 반지를 꺼내서 할아버지에게 주자 할아버지는 다시 반지를 할머니에게 끼워줍니다. 자, 오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결혼 48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반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73년 겨울, 지금의 할머니가 미국 시카고의 외할아버지 집 앞마당에서 잃어버린 결혼 반지라고 합니다. 48년간 결혼 반지를 잊고 살았던 노부부, 반가운 소식이 얼마 전에 들려왔다는데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집안 마당에서 반지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이사 왔던 주민은 반지에 새겨진 암호 같은 숫자들을 조합해서 결국 주인 찾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노부부는 다시는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자녀들 앞에 다짐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